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여느 평범한 70대 노인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설마 요양원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얘기는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건 사고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시설도 깔끔해 보였고 벽에는 꽃그림과 따뜻한 색깔의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주방에서 풍겨오는 밥 냄새, 처음엔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직원들도 첫인상은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여기 계시면 불편한 일 없으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놓였죠. 사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으로 계속 집에 있으면 아이들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편히 지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끝에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요양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섰을 때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분홍 장미가 줄지어 서 있었고 새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입소 첫날은 정말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 안내를 듣고 옆방에 계신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같은 연배의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10년째 이곳에서 지낸다고도 했습니다. 아, 나도 시간이 흐르면 적응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직원이 방에 들어와 이불을 펴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주무세요.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집에서 자던 낡은 침대, 아침마다 차려 먹던 밥상,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요양원의 편리함 속에서도 저는 내 집이 아닌 낯선 공간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말에나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말까. 그마저도 자식들이 바쁘면 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은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가 몰려왔지만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곳은 보호를 받는 곳이다. 안전할 것이다.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차갑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그 따뜻한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은 뒤 늘 그렇듯 직원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나이 들면 가장 힘든 게 바로 스스로 몸을 돌보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제가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남의 손을 빌려야 하나? 그 자존심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입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옷에도 묻었고 바닥에도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수건으로 얼른 닦으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어르신들이 볼까, 제 체면이 다 무너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회복지사라 불리던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제 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또 이러셨어요? 언제 철이 드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철이 든다니요? 저는 이미 70을 넘긴 노인입니다. 아이도 아니고 환자이자 입소자인 저에게 철이 들라니. 그 말 속에는 경멸과 짜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제 뒤통수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순간 머리가 울리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얼이 빠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몸은 굳어버렸고 심장은 얼어붙은 듯 멎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일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내가 늙어서는 따뜻하게 돌봄을 받겠지 하고 꿈꾸던 미래.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머리를 움켜쥐며 주저앉은 저를 향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사고만 치세요?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복도 끝에 있던 다른 어르신이 이 장면을 힐끗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 역시 같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걸. 머리에서는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른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맞으면서도 사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에는 아직도 욱신거림이 남아 있었고 귓가에는 쾅 하는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휴대전화가 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맞아야 하지? 그 질문을 수백 번 되뇌다가 결국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노년에 이런 굴욕과 폭력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첫 번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폭행의 기억이었습니다.
첫 폭행 이후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한 번의 폭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대는 더 잦아지고 더 노골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기상벨이 울리면 저희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서툴러도 곧바로 그 직원의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굶떠요? 다 늙었다고 남들까지 힘들게 하세요? 그 말 뒤에는 늘 손찌검이 따랐습니다. 빗자루로 제 종아리를 쾅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맞을 때마다 살이 화끈거렸고 종아리에는 멍이 퍼져갔습니다. 아, 소리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저는 이를 악물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가 음식을 조금 흘리면 젓가락이 제 손등 위로 날아왔습니다. 탁 하고 부딪힐 때마다 손등이 얼얼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지만 그럴수록 더 큰 꾸지람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좀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사고만 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존재가 사고 덩어리라는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유 없는 폭행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소리를 조금 크게 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쾅! 얼굴이 획 돌아가고 귀가 울리면서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개처럼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사건은 기저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저귀를 제대로 버리지 못해 조금 찢어졌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휴대폰 모서리가 관자놀이에 박히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이제 정말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짐짝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뒷배경이 더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바로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이 알면 당연히 막아주시겠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봐주시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원장은 모든 걸 뻔히 보면서도 방치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본인도 직접 손찌검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옆방 어르신이 통증 때문에 밤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화가 난 원장이 다가와 그 어르신 콧잔등을 손가락으로 세게 꼬집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다른 사람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 두려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게 죄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던 요양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저와 함께 지내던 80대 어르신이 우울증으로 종종 혼잣말을 하셨는데 그 소리가 거슬린다며 원장이 딱 불을 들어 얼굴에 던졌습니다. 퍽 하고 맞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떨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차례가 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입소자들은 모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존엄을 빼앗기고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구나. 아니, 감옥보다 더 잔인한 곳이구나. 왜냐하면 감옥에는 죄가 있어서 가지만 여긴 단지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갇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언제 폭력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 한 번의 실수로 또다시 맞게 될 거라는 긴장감.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철저한 고립감. 그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노인들이 겪어야 했던 반복된 학대의 나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맞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늙고 둔해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매일같이 맞고 욕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늙었을 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이 조금 흐려졌을 뿐입니다. 그게 어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누구도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고 그 안에서 저희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쩌면 이 끔찍한 현실은 세상에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그냥 이렇게 맞다가 어느 날 조용히 죽겠구나.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끔 면회 온 가족들이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얼굴에 멍이 있어요? 왜 걸음걸이가 더 불편해졌죠?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또 무슨 보복이 따를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균열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 영상을 본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외쳤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는구나. 이후 경찰이 요양원을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태연하게 별일 아니다. 노인들이 과장한다며 잡아 때려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무려 7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폭행 횟수는 무려 24차례. 그 순간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구나.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짓밟은 행위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사회복지사였던 딸이 징역 1년 6개월, 원장이었던 어머니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10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최소한 정의가 살아있다. 하지만 그들의 항소심이 열리면서 모든 희망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형량은 1년 6개월에서 1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원장이었던 어머니의 형량이었습니다. 징역형이 무려 벌금형으로 바뀐 겁니다. 취업 제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저희가 당한 고통은 단 하루도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던 시간, 맞을까봐 숨죽이며 눈치 보던 기억, 그 고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가해자들의 반성문과 합의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여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아, 이 사회에서 노인은 이렇게 가볍게 취급되는구나. 노인의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노인의 눈물은 금방 마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차가운 바람 속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감형되지 않았다. 줄어든 건 오직 가해자들의 형량뿐이었다. 저는 이 일을 겪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존엄을 잃은 건 아니라는 것.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저는 여전히 사람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요양원 안에서는 너무 쉽게 그 사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노인이란 이유만으로 때려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처럼 취급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때리거나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편을 주고 말이 느리다 해도 그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뼈저리게 배운 건 요양원 선택은 곧 인생의 마지막 집을 고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곳을 선택하면 저처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곳을 만나면 남은 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걸 여러분은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양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노후, 그리고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까운 곳이니까, 비용이 싸니까라는 이유로 선택하지 마시고 요양원을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 그리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조언을 들으면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겁니다. 첫째는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가족들이 알아서 괜찮은 곳을 찾겠거니 생각했지만 몰래 알아본 요양원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해? 라는 배신감이 생기더군요. 결국 저는 직접 그곳을 보고 직원들과 마주하며 손으로 문을 만지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둘째는 시설만 보지 말고 식사를 꼭 체험하세요. 밥상에 앉아 한 끼를 먹는 순간 그곳의 정성과 위생, 직원들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반찬 하나, 밥맛 하나, 식사 중 직원의 태도까지 경험해봐야 합니다. 저는 식사를 하면서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 듣는 것과 실제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셋째는 원장과 꼭 대화하세요. 단순히 시설 운영 잘하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을 어떻게 존중하며 돌보시는지, 어떤 철학과 마음가짐으로 일하시는지를 직접 물어보세요. 원장의 표정, 말투, 눈빛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이 사람과 함께하면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넷째는 이미 있는 가족, 보호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세요. 여기 생활 괜찮으신가요? 말뿐만 아니라 눈빛과 제스처, 잠깐 멈칫하는 순간까지 관찰하세요. 제가 직접 다른 보호자들과 대화하며 느낀 건 그들의 표정에서 진짜 만족도와 걱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노인 당사자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집이자 남은 생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의 편견이나 비용 때문에 선택이 강요되면 평생 후회와 상처가 남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존엄은 나이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존엄을 함께 지켜줄 곳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준비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지금 외로움이나 불안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